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 동맹, 군사 파트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제 미국과 한국이 제대로 그런 파트너십으로 제대로 진입할 것이냐, 또 그런 파트너십이 우리한테는 어떤 위험, 또 어떤 이익, 그리고 역사적 혹은 인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한 일주일 지나서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기지이자 미국의 파트너다. 그건 뭐 다 상식이죠. 뭐 중국 코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포스처 리뷰 (GPR) 그러니까 저게 이제 붙박이로 여러 군데에다가 붙박이로 미군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두고 그것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배치해야 된다. 아들 부시 때인가 됐었죠. 그래서 미국의 GPR의 최대 기지는 전 세계 최대 기지는 잘 아시다시피 평택 기지입니다. 캠프 험프리입니다. 또 캠프 험프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뭐 한 10km 떨어져서 오산 미군 공군기지가 있고요. 또 한 10km 떨어져서 한국 해군 제2함대 서해를 책임지는 제2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정학적 군사 동맹이다라는 건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비상식적인 일이 두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한국의 무기 체계가 미군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연동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원래 미국이 자기 무기 체계 바깥의 것에 연동을 허락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이제 그 동맹들과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링크가 링크 16, 링크 16인데 이게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 그러니까 옆에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요. 그다음에 옆에 비행기로 무슨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는지, 또 나한테 미사일이 날아들고 있으면 내 동료 나랑 같은 편대에 있는 내 동료가 그 미사일을 날아들고 있다는 걸 옆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그 상황을 보고 그걸 그 상황 인식을 같이 공유시켜 준다고요. 이게 뭐 육해공 우주까지 연결돼 가지고 다 같이 가니까 수중까지 이제 이게 이제 링크 16이 해주는 일인데, 링크 16은 이제 나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걸 프로토콜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고 좀 더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그래서 한국이 링크 K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링크 K는 이제 한국의 해군하고 육군만 돼 있어요. 이게 공군에선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공군은 미국 공군이랑 같이 작전을 떼는데 미국이 안 받아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연동할 것 같거든요. 추정입니다. 결국 연동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초고 아마 앞으로도 유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시스템하고 구분되는 독립적 도메인이 있는데 그 도메인하고 자기들이 한 몸인 것처럼 연동한다. seamless interoperation이라 그러거든요. 한 몸인 것처럼 연동한다. seam이 바지나 옷의 솔기예요. 그러니까 솔기가 없는, 그러니까 통짜로 짠 연동을 interoperation이라 그러고요. 그런 일이 펼쳐질 것 같다.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거 물론 몇 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상식적인 일이 뭐냐면 앞으로 미군에게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어디겠냐? 한국이 될 것 같아요. 미군이 바깥에서 무기 안 사들이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것도 별로 안 살 거예요. 모듈 같은 건 좀 사는 게 있어도.
미군에게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아마 한국이 될 것 같다. 요새 이제 록히드 마틴이랑 손을 잡고 고등훈련기 T-50, FA-50을 지금 미 공군에 지금 제안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아마 어쩌면 KF-21도 미군에 팔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김칫국 마시게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새 이제 최근에 미군이 발표한 게 뭐냐면 그 F-35, F-22 같은 이런 5세대를 써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비행기 사는데 1,000억이 들었으면 그 비행기를 이제 퇴역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돈까지 하면 한 7,000억 들어요, 이게. 한 6, 7배가 들어요. 지금 아마 F-35 유지보수비가 1시간 비행당 한 5천만 원꼴 나올 겁니다. 이게 이렇게 유지보수비 많이 들고 이래서 이거 못 쓰겠다. 그래서 로우급하고 하이급을 섞어서 써야 된다, 앞으로. 근데 로우급 혹은 미들급, 로우 내지 미들급에서 좀 쓸만한 비행기는 이래야 된다라고 쫙 개념을 정리해 놨는데 그 개념, 그 요구사항 정리한 거 보니까 우리 KF-21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일어나겠죠. KF-21과 똑같은 비행기를 미국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랑 경쟁을 붙든지 아니면은 그 만드는 거 귀찮으니까 우리 거를 껍데기랑 엔진이랑 뭐 결합돼 있고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걸 해서 자기들의 소프트웨어, 자기들의 시스템을 좀 더 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록히드 마틴이 자기 브랜드를 미국에 팔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갑차 지금 그 제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미국 안에서 특수 차량으로 제일 큰 회사가 오시코시라는 회사인데 오시코시랑 손을 잡고 장갑차가 제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이렇게 각이 안 나와게 만든 가장 싼 미사일이 있어요. 미사일 한 방에 4천만 원밖에 안 하는 미사일입니다. 바다로 침투하는 고속정이나 혹은 공기부양정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병령도나 이 서해 지역에서 우리 막으려고 만든 건데 저게 약간 얼띄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해요, 포지셔닝이.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레이시온이 손잡고 미국 안에서 지금 팔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랑 같이 SMR 하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SMR이 민수용 소디움일 리가 없어요. 소디움은 미국이 지금 세계 최첨단이에요. 얼마나 첨단이냐. 뒤처지는 거 싫어가지고 원래 첨단이었던 한국 기업 두산이 미국 기업에 지분 투자했어요. 문재인이가 저걸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으니까 5년 동안. 원래는 한국이 세계 최첨단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그래서 그거 손잡겠다고 그때 빌 게이츠까지 왔었잖아요. 그 테라파워. 지금은 테라파워가 그 소디움 그런 그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300메가와트급에 거기서는 테라파워나 미국 회사들이 우리보다 한 두어 걸음 앞에 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원천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급속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삼스럽게 SMR 얘기한 건 그 소디움 원자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소디움 SMR 때문에 한 거 아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내부가 노관 쓰는 소재만 개발할 수 있다면 그 용기가 제일 군사용으로 좋은 거는 납 비스무스 고속 증식로입니다. 고속 반응로. 그러니까 lead bismuth fast reactor. 저게 제일 좋거든요, 군사용으로. 근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제가 워낙 부식성이 강해서 납 비스무스가 저걸 견뎌내면서도 열 전도를 잘해주는 용기가 뭐냐 이거지. 납 비스무스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문제. 그런데 우리가 저거 지금 군사용 쪽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거 개발되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거라고요. 미국은 좋지. 저런 거 그냥 항모, 핵잠수함, 그 다음에 워낙 작으니까 그 대형 수송기에다가 하나 얹어갖고 밖에 나가서 그 전기 많이 만들어서 비행기에서 레이저포 갈길 수도 있죠. 말하자면. 온갖 군데 다 쓸 수 있어요. 저게 워낙 작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 저기 높이 한 3m 정도의, 높이 한 3m에
이 직경 한 1.5m, 1.3m짜리 이런 그 원통골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대형 항공기 같은 데는 당연히. 대형 군수송기 같은 데. 그러니까 별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4 우리 레이더 모듈, 우리가 요번에 특히 이제 새로운 소재를 이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웨이퍼를. 이게 이제 반도체로 만드는 모듈이니까. 반도체는 웨이퍼로 만들잖아요. 웨이퍼는 특정 소재를 가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소재로 우리가 저 모듈을 만들게 되면 그 모듈 단위에서 수입을 해가서 자기들이 구성해서 쓸 거다. 혹은 우리 보고 자기들이 그 요구하는 사양대로 구성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뤄내는 소프트웨어만 자기들 거 딱 뒤에서 물려서 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오늘이랑 또 다음번 지금 이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는 전체를 한번 이 양상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혹은 좋고 나쁨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 다 겹쳐져 있다면 이게 우리 자신에게나 인류에게나 미국에게 좋은 일이 되려면 이러한 흐름을 저는 이 흐름은 이제 물꼬가 터졌다고 봐요.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관리해야 할지. 지금 물꼬가 하나 터진 거예요. 퍽 터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약간의 국뽕스러운 감동을 좀 해보죠. 지금 림팩이 아마 진행 중이죠. 여기에 이제 강습 상륙함 마라도가 갔어요. 저게 한 200m에 한 30m쯤 됩니다. 저게 이제 강습 상륙함이에요. 그래서 저게 뒷공무니가 저렇게 열려서 저 안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뭐 상륙정도 나오고 뭐 고무보트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옵니다. 저 강습 상륙함이 그런 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계 최상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이 세종대왕함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KDDX 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상으로 꼽혀요. 두 번째로 좋다고 꼽혀요. 저거보다 좋은 거는 미국의 주말트밖에 없다 그러는데 주말트가 또 워낙에 첨단 기술로 막 비빔밥을 해놔가지고 저거 손때 많이 가고 유지보수가 엄청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세계 최상이에요. 최소한 2등은 해요. 주말트 앞세우면. 그거 같이 갔고요. 한 1000명 갔고요. 거기에 해병대가 한 200명 이상 갔죠. 그래서 연합 상륙작전을 지휘합니다. 이제 이 상륙작전은 그냥 보통 상륙작전이 아니라 선봉 상륙작전이에요. 영어로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그러니까 Expeditionary라 그러면은 원정이죠. 그러니까 선봉이라는 얘기죠. Advanced는 천병이라 선봉 천병 기지 확보 작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베이스 오퍼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중국 황구시보 같은 데는 열받아가지고 너희 대한민국 지금 주권 포기하고 미국의 침략 전쟁에 선봉을 하는 걸 연습을 하고 찾아빠졌냐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거기 가서 저 마라도암 널널하게 안에 저기 사람 다 1000명 뭐 이렇게가 먹고 잘 수 있는 그 시설이에요. 저게 그 병력을 싣고서 움직이니까. 마라도암 내부에 이제 널널하니까 저기 항공모함 아닙니다. 비행기 저기서 달리는 비행기 앉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합니다. 수직 이착륙만 하는데 헬기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F-35B 같은 거 전투기 수직 이착륙을 하면 그 엔진에서 불이 엄청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 2000도다 그러면 갑판 녹아버린다고요. 갑판에 방열 처리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마라도암 방열 처리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기도 못 앉아요. 저거는 헬기 뭐 그 다음에 이제 저건 할 수 있죠. 드론 이착륙은 하죠. 저 정도면 저의 200m쯤 되니까 갑판 길이가. 예, 그 마라도암이 아무튼 커요. 그 안에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쇼룸 만들어 놓고 이 와중에 또 우리 무기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레이시온의 비궁 미사일, 레이시온과 손을 잡고 미국한테 비궁 미사일 팔면서 또 다른 나라도 와서 보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궁 미사일은 원래 이제 미 해군과 공동 개발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이 비궁 미사일 앞에 달린 추정 모듈이 있는데 이게 뭐 싸구려를 써야 돼요. 이게 이제 비궁 미사일이 용도가 뭐냐면 그 테러 같은 거 하는 애들이
그 고속정 몰고 배 와가지고 그때 호르무즈 해협에서요 웃으면서 하이 하이 하면서 웃으면서 배 몰고 와가지고 자살폭탄해서 배 미국의 그 구축함에 옆구리에 이만큼 구멍 뚫리고 그 자리가 하필이면 그게 저기 식당 자리여가지고 미군들 한 열 몇 명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함정에다가 뭐 싸구려 고속정 왱 하면서 오면은 스피드보트 타고 와서 오면 이걸 향해서 함대한 미사일을 쏜다는 건 함대한 미사일이 뭐 한 방에 10억, 20억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기관포로 갈기자니 기관포가 이게 CIWS라는 기관포인데 굉장히 고성능 기관포거든요. 기관포로 갈기자니 기관포가 없는 배들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우리 개발할 때는 배에다 실으려고 개발한 게 아니고 백령도의 해병대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서해안에. 해안초소용으로, 해안경비용으로. 그런 데다가 CIWS 같은 고성능, 하나에 뭐 수십억 원씩 하는 그 고성능 그 함정용, 군함용 기관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그만 그 스피드보트 같은 거 때려잡으려고 쏘는 건데 이걸 뭐 몇 억짜리를 쏠 수가 없잖아요. 10억, 20억짜리를. 그래서 한 발에 뭐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게 이게 장난감 같은 미사일이죠. 그래서 미 해군이 별로 매력을 못 느꼈나 봐요. 이것을 자기들이 원래 추적 모듈 쪽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추적 모듈을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독자 개발했어요, 비공을. 약간 어중뛴 물건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왜 우리 중요하냐면 한국은 지금 무슨 현상이 있냐면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고 나면 진정을 담아서 만들거든요. 우리 필요성에 녹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좀 무기 개발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랑 좀 달라요. 우린 굉장히 절실해서 아니 서해안에서 막아야겠는데 이 녀석들 그냥 왱 하는 스피드보트에다가 무슨 공기부양정에다가 벌떼같이 온다 이거요. 근데 해안에는 그걸 막을 게 뭐 마뜩치가 않아. 미사일은 비싸고. 그러니까 성냥개비 같은 요거 7cm밖에 안 돼요. 요 정도 굵기가 7cm면 뭐 담배 그러니까 긴 담배 말고 짧은 담배 요만한 거죠. 그 직경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해요 직경이. 여기 요만해요. 그러니까 7cm면은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직경이. 그러니까 성냥개비 같이 생겼어요. 가늘게 파이프 같이. 싸구려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싼 미사일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제블린도 이거보다 비싸고요. 제블린보다 조금 더 비싸죠. 우리 한국산 제블린은 좀 더 성능이 좋고 현궁 그것도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뭐 여기에서 대구 쏘는 그거 잡는 비행기 잡는 스팅어 그러니까 보병이 쏘는 거 그건 당연히 더 비싸고요. 우리는 그게 여기 대구 쏘는 게 우리가 신궁인가 이름 그것도 물론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거보다 싼 미사일이 없어요. 비공보다. 그래서 한 발에 뭐 4천만 원 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용도가 뭐냐면 서해에서 북한의 벌떼 고속정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한 8km니까 뭐 이제 수평선 저쪽 못 미쳐서 좀 가물가물할 때 보일 때 쏘는 거예요. 해병대 최초의 유도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될 때는 지대함이에요. 해병대가 저렇게 차량해서 식별해서 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함대함을 이제 미국에서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함인 경우에 이게 배에서는 보통 군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포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바닷가에서 쏴야 되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 서해 백령도 같은 바닷가가 어딨냐고. 다 평화롭지. 그러니까 이게 어중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을 아껴야 되냐면 이 미사일은 이제 중간 단계까지 갈 때는 뭐 GPS나 관성항법으로 해서 가요. 가다가 이제 목표물에 가까워져서 딱 종말 단계에 들어가면 미사일 자체가 상대방을 추적하거든요. 근데 레이저 방식으로 추적하기에는 바다에 맨날 안개 끼는데 해무 끼는데 어떻게 안 되죠. 레이더 유도로 해서 추적하기에는 원가가 너무 비싸져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적외선 영상 패턴 매칭을 쓰는데 그것도 적외선 시커도 뭐 비싼 거 안 쓰고 거의 상용 시커 써가지고 상용 부품 써가지고 시커 만들어서 이 영상 패턴은 그러면 이거 레이더가 잡아서
입력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 방향 보고 빵 땡기면은 쫙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관성항법으로 그 위치까지 가다가 마지막 단계 딱 가면 자기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물체의 그 형상하고 이제 적외선으로 감식된 물체의 형상 비교해서 맞다 그러면 가서 빵 때려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약간 애매한 포지셔닝입니다. 싸요. 엄청 싼 거예요. 이거보다 싼 미사일 못 봤어요. 근데 보통 군함에는 사용을 안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초고성능 기관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함은 CIWS라고 불리는 거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얼마나 고성능 기관포냐면 초음속 미사일을 막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마하 2 정도까지 막아요. 음속의 2배. 그러니까 1초에 700m 오는 애까지를 기관포가 딱 자동으로 잡아가지고 때려줄 수 있을 정도니까 저 기관포가 마리쇼스 기관포지 그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CIWS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게 몇 개 안 깔려 있어요. 서해 지역의 해병대에서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거라 무기와 전술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진심을 담아서 만든 무기가 먹히게 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이거 비슷한 게 이번에는 설명 안 드리지만 LAH의 헬기가 그렇거든요. 얘가 무장은 시켜놨는데 전투 헬기라 그러기에는 너무 민항기 같은 느낌이 나고 좀 너무 몸집 안에 공간이 많고 널널해. 그래서 얘를 어디서 쓰나 그랬더니 헬기 자체는 기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요번에 아주 산박하게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엊그저께 아마 개발 다 끝났을 거예요. 이제 공군에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그 내부 공간이 너무 많고 좀 민항기스러운데 이거 어디다 쓰나 했더니 세상에 거기다 드론 잔뜩 집어넣고 다니면 되나 이제. 어차피 헬기는 드론 보내서 앞에 정차시켜가면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기와 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한국 쪽에서 쓸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요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빠르고 작은 배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우리도 요거 최근에 성공했는데 이런 거 성공하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시속 110km 초고속정.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성공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드물어요. 배가 말이 치여서 그렇지 물 위에서 시속 110km 간다는 얘기는 살벌한 거예요. 통통통통 튀면서 가는 거죠, 그냥. 바다 그 파도 한 1, 2m 이렇게 치는 데서 그걸 시속 120km, 그것도 큰 배도 아니에요. 100톤 이하인데 보통 한 20톤. 그러니까 작은 배라고요. 20톤짜리 배라는 게 작은 거죠. 이게 속도 올리는 것도 어렵고요. 파도 치는데 그렇게 해치고 저속도로 가는 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군용배다 보니까 무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위쪽에 무게중심이 자꾸 가요. 그러면 뒤집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워낙이 빵빵빵빵 치고 나가니까 앉은 자리에 쿠션 다 넣었어요. 이거 엉덩이뼈 깨질까봐. 그 정도로 치고 나간다고.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무슨 그 쇠로 된 무기 얹어 놓으면 이제 그 배 자체는 이제 탄소섬유거든요. 이게 무그러져서 깔아앉을 수도 있고 뭐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나름 무인 수상정도 저렇게 빠르게 만들죠. 그래서 빠르고 작은 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배 자체가 뭐 한 10억 뭐 이런데 20억 이런데 여기다가 CIWS 아까 그 기관포 그 50억짜리 채울 거냐 이거야. 그 기관포 몇십억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함정에 대한 공격을 시키려면 얘를 뭘 줘야 돼? 배가 한 7, 80톤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뢰는 넣죠. 그러나 빠르게 뭘 때리려면 그러니까 저 비공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거를 배에다가 옮겨 실어서. 이제 비공이 저게 찬밥 대접받다가 백령돈이 서해안에 몇 개 안 깔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팔리지도 못하고 찬밥 대접받다가 요새 갑자기 림페까지 가서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사기술, 그러니까 이른바 K-방산 혹은 K-웨폰리, 뭐 이거 무기에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 우선 첫째 하나는 실존적 위협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70년째 전쟁하고 있는 나라 있어요.
우리가 70년째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상태예요. 휴전은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전체주의 체제와 70년 넘게 전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 지배 집단, 이걸 저는 이제 쇼비니스트, 제조업, 군부, 군당 컴플렉스, 복합체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CMMPC. 중국의 지배 집단이 가장 탐내는 지정학적 경제적 노른자위죠, 여기가. 뭐 지정학적으로는 여기가 일로일대의 출발점이고, 경제적으로는 이거 먹으면 자본도 먹고 삼성도 먹고 한국 원자력 기술도 먹고 한국 조선도 먹고 한국 자동차도 먹고 다 먹죠. 그거 잘 쌈 싸서 바치려고 했던 게 이제 문재인이죠. 딱 시진핑 폐하의 황제 폐하의 입에다 딱 쌈 싸서 넣어드리려고 참 발악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가상하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군사기술 무기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6.25 때처럼 두 번 다시 강제로 타이에 의해 휴전당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상당 기간 동안 전작권 회수도 반대합니다. 그분의 그 바가지를 미국에 씌워놓고 말죠.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책임져. 여기가 중국이랑 붙으면 크게 붙는 데인데. 그 전작권, 중국과의 긴장이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가 실현이 되고 중국과의 긴장이 어떤 재를 넘기 전에는 전작권 안 갖고 오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쟁의 종료는 우리가 선택한다.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처량한 게 갑자기 미국과 서방이 마음이 바뀌어서 푸틴이랑 딜치면 젤렌스키는 앉아야 돼요. 휴전 당한다고요. 우리가 6.25 때 휴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전쟁을 벌이든 말든 모르겠는데 필요해서 오케이, 모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겠지. 그런데 전쟁을 끝내는 건 우리 선택이야. 전쟁을 끝내는 건. 그 일관된 철학이 우리가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주국방에 있는 게 뭐냐면 타이에에 휴전당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일관된 방어 전략이 뭐냐면 중국에 대해 독침 전략을 쓴다. 저는 원래 북한인데 대상이,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봐요. 우리 너무 힘이 강해졌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전체를 북한의 독침 전략 쓰면 북의 평균 고도가 10m는 낮아질 겁니다. 미사일 다 퍼붓고 폭탄 800만 퍼붓고 난리가 부리면은 북이 그 흙먼지로 다 날아가 가지고 평균 땅 이 고도가 10m는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독침 전략, 상호 확증 파괴로 맞선다 이거죠. 우리 핵은 안 가졌지만 우리 미사일 그거 막강하니까 그런 거 퍼붓고 못 퍼부면 너희 골로 가는 거야 이거죠. 그 다음에 명료한 벤치마킹이 있죠. 미국은 어떤 무기를 개발할 때 백지에서 그리죠. 첨단 국가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미국, 서방의 좋은 무기, 또 심지어 러시아의 좋은 무기 중에 딱 저거 우리한테 필요해.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는 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R&D 비용이 비교적 작게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벤치마킹을 해서 목표를 잡을 때 너무나 컨셉을 잘 내놔요. 아까 비공할 때도 야, 저 가격 낮춰야 돼. 그러니까 그 종말 단계 그 탐지 그 방식을 레이더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가격 올라가.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하게 되면 저거 바다에 구름 껴서 안 돼. 그러면 적외선 영상 패턴 매칭해. 적외선 이미지 패턴 매칭. 근데 그것도 이제 비싼 적외선 그 시커 쓰게 되면은 시커 탐지기 SEEKER 그거 쓰게 되면 가격 올라가니까 그냥 민수 부품 써가지고 적당히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워낙 8km고 거리가 짧으니까 그래도 추적이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명중률이 높아요. 이번 KF-21도 똑같죠. 그 프로덕트 컨셉, 제품 컨셉을 기막히게 잡아내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제한된 국력이죠. 미들 파워죠. 우린 제국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명백한 전장이 명백합니다. 서해, 남해, 한반도 그리고 동해예요. 서해, 남해, 한반도가 핵심이고 동해는 저는 일본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독도 지켜야 되지만 나머지는 일본 이용해 먹어야 된다. 그거 너희 나와서 지켜 임마. 우리 앞에서 서해랑 남해 막는데도 지금 버거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항공모함을 서두른 문재인은 항공모함은 서해에 못 들어가는 물건인데
전장 개념을 뭉갠 거예요. 저 핵심 전장 개념을. 그래서 사실상 국가 반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주적이 중국이고 주 전장이 한반도 및 서해다라는 그 저희의 그 전쟁 전략, 전쟁 컨셉에 대한 기본 컨셉을 무너뜨린 거예요. 대양 해군입니다.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해군입니다. 혼자 태평양 열심히 헤엄치십시오. 상어 때 잘 만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백한 한미 연동을 지향을 하죠. 한미 동맹은 한미 간의 무기 연동이다. 우리는 그걸 항상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받아줬어요. 미국이 어깃장을 놨습니다. 최근까지 연동도 거부하고 군사기술 발전을 억제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봤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이제 그 보통 군사 쪽 평론하는 분들은 그 미국이 자기 이 군사기술 보호하려고 이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데, 그것보다도 한국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미국이. 최근까지. 요즘 바뀐 거예요. 요즘 한 2, 3년, 3, 4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본 게 또 조금 정확히 본 거예요. 대한민국은 출생 때부터 DNA가 전체주의에 대한 전투적 대립성을 갖고 있어요. 전투적 적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